안녕하세요. 결의의 북카페 결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부의 원천, 더 소스입니다. 지은이는 타라 스와트, 옹긴이는 백지선입니다. 지은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타라 스와트,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과학자로 MIT 슬론 경영대학원과 킹스 칼리지 런던 교수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으며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생물과학 학사와 신경양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경과학 박사학위와 정신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유일한 최고 지도교수로 의학, 과학, 사업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인정받아 두뇌의 힘을 가장 잘 활용하여 이를 최대치로 끌어냈음을 증명했다. 전 세계 최상위 리더와 다수 언론사의 자문을 맡고 있다. 2016년 세계 최초로 런던 코린티아 호텔 전속 신경학자로 임명되어 브레인파워 고급 게스트 패키지를 개발했고 호텔 메뉴 재설계, 강의 프로그램, VIP 및 임원들과의 개인 상담, 그리고 호텔 직원의 정신 회복력에 관한 연구하고 있다. 30대의 정체성과 자신감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은 타라 스와트는 꿈꾸는 삶을 이룰 열쇠인 소스가 내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녀는 26년에 걸쳐 원하는 삶을 사는 법을 완전히 터득했고 인지과학의 이론을 일상에 적용해 삶을 바꾸는 비결을 전파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문 자산관리 그룹인 아로하나 인터내셔널과 EFG 자산운용 리더십 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세계 여행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 자선단체인 Pack for a Purpose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타라 스와트는 더 타임즈, 텔레그래프, 가이디언, 월스트리트 저널, 허핑턴 포스트, 데일리 메일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포브스, 패스트 캠퍼스, 하퍼스 바자에서 정기적으로 칼럼을 쓴다. 리더십을 위한 신경과학의 공동 저자로 영국 국립도서관과 헨리 비즈니스 스쿨이 선정한 2016년도 CMI 올해의 경영서를 수상했다. 그러면은 우선은 에필로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라. 허나 오랜 세월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니. 인생을 바꿀 기회가 매일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는 찰나의 순간들은 동업이나 이직의 중요한 계기가 될지 모르는데도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간과되거나 잊힌다. 그러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정신을 훈련하고 찰나의 순간에 집중해 영속적인 변화를 일구는 법을 배우면 누구나 그러한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원하는 건강과 행복, 부와 사랑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능력, 다시 말해 우리의 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실 뉴에이지 신봉자들은 정신을 개조하면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장담해왔다.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는 하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세기 전부터 시크릿에 소개된 방식을 믿고 따랐다. 왜 그랬을까? 신비주의적 측면을 제거하고 보면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신경과학 및 행동심리학계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방식은 과학적으로도 설명력이 있다. 지금은 임원들의 정신력을 강화해주는 코칭 전문가 및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원래 나는 정신과 전문의 겸 신경과학자였다. 당시 행했던 수많은 연구와 훈련 덕분에 나는 인간은 누구나 정신의 작용 방식을 자발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근거 기반 심리학계와 신경과학계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자신이 갈망하는 삶을 실현할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
삶이 무탈하던 30살 즈음 우연히 긍정적 사고와 시각화라는 개념을 접한 적이 있었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종종 세계 여행을 다니고 남편과도 사이가 좋아 근심 걱정이 별로 없던 시기였다. 당시 나는 불교와 분석 심리학에 관심이 생겨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었다. 자기계발서를 무시하는 대부분의 동료 의사들에게는 대체의학으로 인식되는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나는 어떤 이념이든 적절한 때와 장소를 만나면 의미 있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믿었다. 그때 읽은 책 중 하나가 다소 난해하긴 하지만 긍정적 사고의 경전이자 찰스 헤넬이 썼고 1916년에 처음 출판된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였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시각화 및 명상의 힘과 같은 개념을 모아 설명한 책이었다. 책의 내용에 깊이 공감한 나는 당시에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후에 꼭 해야 할 때가 되면 책에 소개된 단계별 방법을 따라해 보기로 마음먹고는 몇 년을 흘려보냈다. 그러다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나고 전혀 다른 진로를 택하게 되는 등 성실히 쌓아올린 삶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으니 자연스레 그 책을 다시 찾게 되었다. 책에 대한 방법은 실제로 따라해보니 그 효과가 놀라우리만큼 강력했다. 나는 책의 훈련법을 따라하는 동안 매주 새롭고 심오한 깨달음을 얻었다. 내 어떤 사고방식이 삶을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면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감정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특히 시각화를 하니 안 좋은 상황을 사소한 부분까지 확대 해석해 암울해졌던 마음이 강력한 계시를 받은 듯 한순간에 밝아졌다. 시각화를 하면서 나는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이 아니라 언제까지고 의지할 수 있는 작은 구명보트를 머릿속에 그렸다. 보트를 타고 가다 섬을 발견해 황급빛 모래사장에 발을 딛고 물을 뚝뚝 흘리며 온몸에 따뜻한 햇볕을 쬐는 상상을 하면 어느새 안도감이 들고 기운이 났다. 매년 액션보드를 만드는 습관을 들이기도 했다. 곧 함께 살펴보겠지만 액션보드는 나만의 목표와 포부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모은 판이다. 나의 액션보드는 처음에는 작은 목표뿐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전이라면 감히 꿈에도 꾸지 못할 포부로 채워졌다. 몇 년 전부터는 액션보드에 붙인 원대한 꿈이 실현되기 시작했다. 액션보드에 붙인 꿈이 얼마나 많이 사소한 부분까지 실현됐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그때부터 나는 열정적인 코칭 전문가로서 타인과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나는 예전부터 항상 풍요의 관점과 너그러움을 삶의 본질적 가치라고 생각해 우선시했다. 그러다 보니 친구나 가족, 환자에게 그 가치를 실현하느라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한 노력은 등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생의 전환점 이후로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무엇보다 신경과학자 겸 정신과 의사로서 쌓은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대단히 흥미롭고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덕분에 나의 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새 삶을 개척하고 내 최적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나는 뇌의 힘을 활용해 원하는 삶을 사는 법을 완전히 터득하게 되었다. 또한 뇌의 비밀을 밝히는데 내 평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이 점차 굳어지면서 나만의 해석과 이론을 세우고 다듬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최신 경향에 맞으며 대중적인 방식으로 그동안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공유할 것이다. 또한 가장 간절한 소망을 실현하도록 뇌를 재훈련해 행동과 감정을 통제하는 나만의 방식을 제시할 것이다. 핵심은 자신의 뇌를 이해하고 제어하는 것, 다시 말해 소스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다. 나는 9년간의 대학 공부와 7년간의 임상 경험, 10년간의 경영자 코칭을 거치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얻은 깨달음, 즉 뇌를 통제해 삶을 바꾸는 비결을 지금부터 독자들에게 공개하겠다. 우리는
논리는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강점은 약점으로 치부되며 직관으로 내린 결정은 무시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현대인들은 인류의 기원을 잊어버렸다. 시간이 갈수록 인간은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의 시발점이 된 번영계를 무시하고 대뇌 피질을 숭상했다. 기피와 열정, 본능을 경시하고 시험을 잘 보거나 암기를 잘하거나 업무상 관계를 잘 유지하는 등의 피상적인 능력, 즉 진정한 기쁨보다는 물질적 이익을 낳는 능력을 중시했다. 결국 스트레스에 지배된 삶을 살 뿐 아니라 너무 바빠, 나는 누구고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졌다. 급기야는 기술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심신을 좀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격변의 문턱에 선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고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상은 아무리 저명한 사람이 설파해도 과학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생각이 자석과 같으며 진동하는 주파수를 갖고 있어 우주로 뻗어나가며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불러온다는 믿음을 과학자들은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했다. 생각이 진동하고 공명한다는 주장은 경험과학의 근거로 뒷받침되지 못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무턱대고 맹신하지 않고서는 그런 사상을 지지하기 어려웠다.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만 해도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상을 믿으려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고대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의 원칙이나 마음챙김과 같은 수련법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듯 위의 사상들도 신빙성을 얻었다. 사고방식을 바꾸면 현실 인식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생활 환경과 인간관계, 내가 스스로 끌어당기거나 참고 살았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신경 가소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사고방식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상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로 놀라운 사실을 시사한다. 인간의 뇌는 유년기에 활발히 성장하고 변하지만 의식적으로 생각을 통제하면 성인기에도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뇌의 타고난 유연성을 잘만 활용하면 인생이 달라지다니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이는 이 책의 모든 이론과 훈련법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뒷받침하는 기존의 사이비 과학과는 달리 나는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로서 근거에 입각한 주장을 할 것이다. 내가 하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뇌와 몸의 연관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뇌와 몸은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서로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주로 분비성과 호르몬을 주관하는 신경 뇌 분비계와 뇌와 척수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자율 신경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파급 효과를 미친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능력은 감정과 논리를 주관하는 뇌의 건강 상태와 우리의 허락하에 뇌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질에 좌우된다. 그러나 오늘 뇌의 상태와 사고의 질이 어떻든 뇌의 탄력성을 이용해 신경 경로를 바꾸면 얼마든지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진화적 이유로 고정된 뇌의 회로를 재배치해 사고방식을 민첩하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말자. 만족스럽지 않지만 늘 해오던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등 삶의 많은 부분이 뇌의 자동 조종 장치에 의해 굴러간다. 어떤 행동을 장기간 걸쳐 반복해 그 행동과 관련된 신경 경로가 기본 경로로 굳어지면 그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워진다.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말할 때뿐만 아니라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뇌가 자동 조종되도록 내버려 두면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내 입장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적으니 훨씬 효율적이다.
또한 뇌는 안전을 위해서 변화를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뇌는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므로 변화에 직면하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면 뇌는 위험을 회피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차단한다. 이 고차원적인 사고라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거나 편견을 무시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같은 뇌의 집행 능력을 얘기한다. 뇌는 우리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한다. 내가 자동 조정 상태로 굴러가게 두는 사람은 깊이 뿌리 박힌 자신의 습관이 어디에서 왔고 그 습관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묻지 않는다. 어차피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며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냥 내버려 둔다. 내가 자동 조정 상태로 작동할 때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해당 신경 경로가 강화돼 그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진다. 그러다 보면 현실은 바꿀 수 없는 생각이 뇌를 완전히 장악해 삶은 우연의 연속이며 인간은 대개 우연 앞에 무력하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신경과학계 연구 결과 뇌의 신경 경로를 재배치하면 누구나 정신을 통제해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굴 수가 있다. 소스는 놀랍고 복잡하며 정교하며 통합적인 뇌의 힘이다. 소수는 대뇌피질, 즉 계획하고 데이터에 입각해 결정을 내리는 능력만을 뜻하진 않는다. 뇌의 진정한 힘은 대뇌피질과 변형계, 다시 말해서 감정과 육감과 온몸의 감각을 생각과 통합하는 능력에 있다. 이 힘을 활용하면 내가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몸과 정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삶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로 상황을 헤쳐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진정으로 믿게 된다. 소스의 주요 목표는 뇌를 자동 조정 상태로 두지 않고 자신의 인지 과정을 한참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발견하고 통제하는 정신작용인 상위인지, 즉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생각에 대한 생각이고 자신의 의식을 의식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상위인지를 담당하는 뇌 부분은 전전두엽피질이다. 전전두엽피질은 뇌 다른 부위에서 받은 감각 신호를 주시하는 동시에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해 뇌에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피드백 루프를 통해 사고를 통제한다. 상위인지는 사고를 통제하고 인식을 극대화하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자 뇌의 학습과 발전에 필요한 기억 모니터링과 자기 통제, 의식, 자기 인식을 모두 아우르는 지적 능력이다. 나는 오랜 시간 신경과학과 정신의학계에서 종사하면서 얻은 뇌에 관한 지식과 인지과학계의 최신 연구 결과를 조합해서 뇌를 각성시키고 뇌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4단계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여기에 비밀리에 전해지는 영적 수련을 기반으로 한 훈련법을 더하는 것이 나의 코칭 기법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따르고 뇌를 훈련해 꿈을 실현하는 비법, 즉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에 숨은 신경과학적 근거를 자세히 파헤칠 것이다. 21세기 과학이 밝혀낸 시각화의 힘과 시각화가 효과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긍정적 사고를 주도적으로 하면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또한 액션보드를 이용해서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간절히 바라는 삶을 실현하는 법을 살펴볼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가 그랬듯 독자들도 새로운 사고방식과 동기부여 시스템이 작동되어 더는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중요한 습관부터 하나 드리자. 바로 일기쓰기다. 이제 곧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심신을 좀먹는 패턴과 습관을 파악한 뒤에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단계적 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기장을 한 장씩 채워가면 행복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먼저 일기장을 한 권 준비해라. 일기 쓰는 습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주변 사람과 사건에 대한 반응과 생각을 매일 적어야 한다. 길게 적을 필요 없지만 자신의 감정과 동기, 행동을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신경과학계에서는 인간은 평생 내 10%밖에 쓰지 못한다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속설이 있다. 사실이 아니지만 흥미를 유발하는 이런 속설 때문에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가려지고 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내 능력을 잘 활용하면 지금껏 우리가 짐작해온 정도보다 훨씬 극적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묻히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나 애매하고 어렵고 한 이론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이론을 다룰 것이다. 또한 내가 환자와 의뢰인에게 작용했던 4단계 프로그램과 일기쓰기나 꿈을 실현하는 액션보드 만들기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효과를 본 훈련법들을 소개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한 것을 끌어당기고 바라는 것을 숙고하며 존경하는 사람을 닮고 선망하는 사람을 본받아라. 이런 작가 미상인데요. 이런 이제 좋은 문구가 써 있네요. 첫 번째 장에. 그래서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고방식이 삶의 중요 요인인 인간관계와 상황, 물질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법칙인데,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집중하고 시각화하고 에너지를 쏟아 행동으로 옮기면 원하는 인간관계와 상황, 물질이 실현된다. 어떤 일에 의도적으로 에너지와 관심을 쏟으면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이다. 시크릿과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같은 책들이 생각의 진동과 전능한 힘을 성공의 비결로 내세우면서 실현은 종교적 증거나 맹목적 믿음을 연상시키는 단어로 굳어졌다. 그러나 실현은 단순히 어떤 일을 이룬다는 뜻이며 의도보다는 행동과 더 큰 관련이 있다.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의도를 행동으로 옮긴 결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앞서 언급한 자기 개발서들이 주장하는 개념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이 책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구성하는 6가지 핵심 원칙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할 것이다. 각 원칙과 관련된 뇌의 작동 과정을 알아보고 그 원칙을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법, 즉 독자들의 뇌에 잠재된 소스를 최대한 끌어내 이상적인 삶을 설계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첫 번째는 풍요다. 풍요로운 우주의 자원을 활용하자는 생각은 끌어당김 법칙의 핵심이자 소스를 끌어내려면 꼭 받아들여야 하는 첫 번째 원칙이다. 비과학적인 영적 지도자들의 입에 워낙 자주 오르내린 탓에 풍요라는 단어를 자기계발서의 사탕발림으로 치부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매우 상식적인 개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고방식을 바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려면 사고의 패턴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과거의 믿음과 추정을 버리고 새로운 증거와 생각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어야 한다. 반면에 풍요의 사고방식은 어떤 상황이든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에 근간을 하고 있다. 풍요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도전과 배움, 실현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개성과 성장의 열쇠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림을 그리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지능과 창의성, 기술은 훈련하고 향상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작은 실패는 과정이자 기회로 인식한다. 업무상 실책은 중요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로, 어긋난 연애는 이상형을 더 확실히 파악할 기회로 여긴다. 풍요의 사고를 선택하면 우리의 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교사, 아동 심리학자들이 오랜 전부터 인정한 바에 따르면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을 칭찬하면 나쁜 행동을 벌할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아이의 절제력과 성실성을 키우고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단 내가 이 원리를 맞게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잘 안 풀리는 현재 상황에 몰두하는 부정적인 습관을 갖고 있다. 내가 보상을 추구하는 성향보다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풍요의 사고방식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요소는 긍정적인 사고다. 긍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긍정적 자기 암시로 부정적 생각을 덮고 타인을 향한 믿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기르며 삶은 행복과 성공을 키우기에 좋은 터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고방식이다. 결핍에서 풍요로 사고의 방향을 바꾸려면 우선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된다. 결핍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실패를 하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내적 비판이 작동한다. 자기 비판은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믿음을 강화한다. 반면에 풍요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실패를 성공의 필수 요소로 여긴다. 두 번째 원칙은 실현이다. 여럿이 모여 휴가를 떠나고 싶었는데 마침 프랑스에 큰 숙소를 예약했다며 같이 가자는 친구의 이메일을 받는다. 업무와 별로 관계없는 분야에 관심이 생겼는데 마침 딱 그 분야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는다. 이처럼 우연한 행운은 일상적으로 찾아온다. 그럼에도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망에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집중하기만 해도 이상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이런 행운은 드물게 찾아오며 가만히 앉아 소원을 빌기만 하면 바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강력한 의도에 적극적인 행동을 더하면 소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 친구들에게 다 함께 휴가를 가자고 제안하거나 동료들에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알리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감이 없어 먼저 제안하거나 알리지 못한다. 소망과 의도가 완벽히 일치하면 오감을 총동원해서 원하는 삶을 시각화함으로써 실현의 첫 발을 디딜 수 있다. 원하는 삶을 말하고 듣고 상상하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면 꿈꾸는 삶이 내 선명하게 각인이 된다. 이렇게 집중의 대상을 정하고 마음속으로 그 대상을 선명히 그리면 뇌에서 두 가지 생리적인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시각화의 강력한 효과와 꿈이 실현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은 선택적 주의 필터링과 가치 부여이다. 우선 선택적 주의는 뇌는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미각, 후각, 촉각으로 일초에 수백만 개의 정보를 받아들이므로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중 일부를 버리거나 뒷전으로 밀어둔다. 뇌에 입력된 정보는 기억으로 기록되고 저장되어 이후의 행동과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선택적 주의는 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걸러내고 소수의 감각 정보에만 집중하는 인지 과정이다. 선택적 주의는 매 순간 일어난다. 특히 눈을 감고 특정한 정보를 기억해내려 애쓰거나 무언가에 집중하려고 두 손으로 귀를 막을 때는 의식적으로 선택적 주의를 활용한다. 꿈을 실현하고 싶다면 내가 상당량의 정보를 차단하고 선택적으로 특정 정보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내 선택적 주의를 이해하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집중하지 않을지 의식적으로 구분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의식조차 하지 않고 있는 소망을 실현할 수는 없다. 선택적 주의에 속하는 가치 부여는 내가 사람과 장소, 냄새, 기억을 비롯한 모든 정보의 중요도를 매기는 인지 과정이다. 뇌는 자극에 반응해 어떤 행동을 할지 정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이 과정을 거친다. 어떤 사람이 집 앞에 주차된 오래된 빨간 미니 자동차를 보고는 처음으로 몰았던 비슷한 모양의 차와 그와 관련된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는다고 해보자. 그의 잠재의식에서 가치부여 체계가 작동해서 오랫동안 잊혀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청소년기의 기억을 끌어올린 덕분이다. 어쩌면 그 사람은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운전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지도 모른다. 그러나 뇌의 시상과 변형계에서 빨간 미니의 가치 부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차가 자기 집 앞에 며칠째 서 있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가치 부여 체계가 작동하면 관심이 가는 대상에 과도한 가치를 매기거나 두렵거나 불확실한 대상에 부정적인 가치, 혐오를 매기기 쉬워진다.
가령 고통스러운 이별을 겪었거나 오랫동안 독신으로 지냈고 가임 연령을 곧 넘어서는 여성의 가치부여 체계는 역설적으로 배우자를 찾거나 아이를 낳는 일을 회피하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때 그녀의 뇌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어렵거나 직장 생활이나 사교 생활이 훨씬 중요하다고 속삭인다. 그러면서 이상형을 만날 기회에는 관심을 끄고 승진할 기회에만 집중할 것이다. 뇌 작용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는 길로 방향을 틀어 꿈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의식적으로 원하는 삶에 집중하고 좋은 결과가 따르리라는 확신을 가지면 저절로 기회가 찾아온다. 마법 같은 일이 아니다. 지금껏 내가 감추고 있었던 꿈을 실현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것뿐이다. 세 번째 원칙은 자석 같은 욕구이다. 긍정적인 욕구에 강렬한 감정을 더하면 그에 부합하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다. 나에게 자신감은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자 성공하겠다는 강력한 투지로 뒷받침된 극적인 심리적인 변화였다. 나는 나에게 오는 기회를 열린 마음과 유연한 태도로 잡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일감은 어떻게든 생겨 라는 그 말을 믿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말은 현실이 되었다. 믿음과 그에 부합하는 결과는 내 의욕과 투지에 더 큰 불을 붙였고 자석 같은 욕구가 새롭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자석 같은 욕구의 생명력은 영원히 지속된다. 네 번째 원칙은 인내심이다. 내면의 욕구와 일치하는 의도를 정하고 이루고 싶은 목표에 집중했지만 결과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빨리 포기하거나 불안과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슷한 이유로 어떤 기술이든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는 집중적인 노력과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드디어 해냈다는 느낌과 새로운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느낌은 신경 경로가 인계 수준에 다다랐다는 징조이다.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의 핵심은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며 무엇보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따르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시각화와 액션보드를 통해 소스를 강화하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단단하게 형성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관련 기량이 향상된다. 다섯 번째 원칙은 조화이다. 조화의 원칙은 삶이 소스를 통해 선사하는 통찰과 힘, 선물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려면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둘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깨우침을 주는 원칙이다. 현대인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느라 바빠서 자기 몸을 그저 회의실에 오가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도록 이동시켜주는 운송수단쯤으로 여긴다. 그런 삶에서는 조화의 기술이 억제되기 마련이다. 균형 잡힌 사고로 단호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고 정서 조절 능력을 갖추려면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음 챙김과 현재 머무는 현존이 소스의 중요한 요소인 이유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원칙은 우주적 연결이다. 우주적 연결은 인간은 다른 모든 인간과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우는 원칙이자 풍요의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다. 자신에게 이롭고 타인과 우주와 조화롭게 살면 타인이나 상황에 적대적인 에너지를 쏟을 때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나뿐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이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도울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감은 윤리의식을 담당하는 내 회로에 내재되어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내 놀라운 능력, 즉 신경 가소성은 성인기에도 지속된다. 따라서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제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승진을 요구하는 것이 그 예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자연을 보호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일과 인간관계와 관련된 일에 있어 주도적으로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관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묘사할 때 전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에 관한 연구가 점점 많이 시행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피험자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생활 습관부터 감정, 재정 상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분에서 영향을 받는다. 가령 친한 친구가 이혼을 하면 본인도 이혼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비슷한 이유로 친구가 비만이 되면 그 다음 해에 본인도 비만이 될 확률이 57%나 높아졌다. 그래서 일기장에 가지가 5개인 나무를 그리고 각각의 가지에 당신과 가장 가까운 5명의 이름을 적어라. 친구, 가족, 동료일 수도 있고 현재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각각의 가지에 그 사람을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 5개로 적어라. 부정적인 단어든 긍정적인 단어든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를 적어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을 조합하면 내가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나무에 적힌 단어들을 살펴보고 그 단어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해당되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강점에 관련된 단어는 별표를, 그리고 부정적 특성과 관련된 단어는 X표를 그려라. X표를 별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흔히 타인의 단점을 비판할 때 내심 자신에게 있을까봐 걱정되는 단점을 가장 많이 비판한다. 나무가 완성되면 나무에 적힌 사람들과 25개의 단어를 잘 살펴보라. 이 단어들은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들과 하는 상호작용은 당신의 소스를 채우는가, 고갈시키는가? 풍요와 우주적인 연결의 원칙을 깨달으면 목표를 정할 때 나뿐 아니라 타인과 더 넓은 세상 속에 내 위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력한 목적의식을 갖고 소스를 끌어내 타인을 배려하는 유연하고 통합적인 사고를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렇듯 사고방식이 바뀌면 자신이 지니고 있는 힘을 점점 더 또렷하게 의식하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 없다. 헨리 키신저. 다수의 세계 대회를 석권한 올림픽 스타 스키 금메달리스트 린지 보는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항상 자신이 해당 대회의 코스를 타는 모습을 시각화한다. 나는 스키를 타기 전에 언제나 내가 타는 모습을 시각화한다. 출발선에 설 때쯤이면 턴을 돌 때마다 어떤 식으로 돌지를 상상하며 이미 머릿속으로는 100번쯤 경기를 뛴다. 시각화한 코스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스키 경기가 시작되면 오른 길만 타고 정확히 내가 원하는 대로 코스를 활강한다. 시각화는 많은 운동선수가 쓰는 수법이다. 무하마드 알리, 타이거 우즈까지 많은 선수가 시각화를 시합 전에 마음 준비의 중요 부분으로라고 말한다. 스포츠 이해 분야에서도 영화 분야에서의 아놀드 슈바르츠네거와 의학 분야의 케이티 페리를 비롯한 수많은 유명 인사가 시각화를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자기 확신과 성취에 대한 단어들을 보면 유독 시각과 관련된 은유적 표현이 많다. 우리는 멋진 일을 하는 꿈을 꾸거나 어떤 일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 합리적 사고와 구체적 사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공상이나 몽상을 편하게 즐기고 오감을 활짝 열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시각화는 분명 효과가 있다. 어떤 사건을 직접 경험할 때와 그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 혹은 내가 무언가 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릴 때 일어나는 뇌의 변화는 놀라우리만큼 비슷하다. 믿기 어렵겠지만 어떤 행동을 상상하기만 해도 그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정신적 혜택뿐만 아니라 육체적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순전히 상상력만으로 그 행동이 피부로 느껴지고 심지어 실제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 결과 근육 운동을 하는 상상을 하면 실제로 근육이 커지고 운동을 담당하는 되뇌피질의 신경 경로가 활성화되었다.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클리닉 재단 소속의 운동 심리학자 강위에도 비슷한 실험을 했다. 놀랍게도 운동을 하는 상상을 한 피험자들은 실제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근육량이 증가했다.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미리 시각화하면 내가 그 사건이나 상황을 익숙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의심이 줄어들어 풍요의 사고방식이 작동하고 그로 인해 신중히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시각화가 중요한 행사에 대비할 때 유용하긴 하나 이 책에서는 시각화의 힘을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활용해 인생의 장기적 비전을 구축하는 법과 이와 관련된 신경과학적 이론을 알아볼 것이다. 시각화는 논리적 사고의 지배에서 벗어나 추상적이고 유연한 사고에 접속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시각화를 하려면 먼저 뇌와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활용해 오감을 총동원하고 통합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의뢰인들에게 시각화를 시킬 때 이상적인 미래상의 모습과 소리는 물론이고 촉감과 냄새, 맛까지 묻는다. 시각화는 최대한 생생하게 해야 아직 개척되지 않은 미지의 삶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책은 독자들이 기존의 사고를 지배하는 견고한 믿음의 패턴을 파악한 뒤에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구성하도록 도울 것이다. 시각화는 원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그림 속에 있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는 기술이다. 혀에 느껴지는 맛, 성공의 맛, 그리고 주변에서 풍기는 냄새, 새 집에 칠해진 페인트 냄새, 새로운 직장에서 먹는 음식 냄새, 특별한 순간에 뿌리는 제일 좋아하는 향수 냄새, 들리는 소리, 박수 소리, 축하 인사,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 성취했을 때 느끼는 느낌, 행복이나 자신감의 느낌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각화를 계속 연습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나 꿈에 가까워지게 해줄 순간을 더 쉽게 알아보게 될 것이다. 시각화를 할 때마다 특정한 향수를 써도 좋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제 느낀 감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그 이제 정신과 정신의학 박사학위와 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전문적으로 뇌의 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빙성이 있고 그냥 신비주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주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로 이게 이래서 좋다.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저한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지는 꽤 오래됐고 그래서 그때부터도 그렇고 시크릿도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기 개발서에 대한 약간 혐오감 같은 거가 있었어 가지고 그거를 읽는 사람을 이해하지를 못했었는데 언젠가 내가 코칭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관심 있게 읽기 시작하면서 시크릿이라는 책이며 이런 관련된 서적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그게 한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한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제가 실천한 게 시각화, 끌어당김 이러한 시크릿의 핵심이고 이 책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실천을 했었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런 시크릿의 원리, 이 책에 얘기하고 있는 끌어당김, 시각화 이런 원리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늘 테스트를 했어요. 우리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나? 그러면 시각화해봐, 끌어당겨봐. 그렇게 이제 가까운 친구한테도 제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거의 90% 이상 그걸 다 끌어들였고 그리고 그게 다 실현됐다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친구도 그렇고 그리고 친구가 한 명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내가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가 바라는 소망을 눈을 감고 시각화해. 그리고 너가 끌어당겨 봐. 그거는 나의 경험담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친구도 정말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도 마찬가지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그렇게 경험했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와, 그리고 건강과, 사랑과, 행복, 이런 것들,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그러한 뭐 삶의 목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꿈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